안녕하십니까. 이번 25년 검정고시 고졸 사회 기출 해설을 맡은 장현영입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을 찾으신 분들은 결과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출제 경향들 그리고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고 어떤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좋은 결과 우리 함께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념을 기역이라고 하고,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자, 일단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통 사회 과목에서 1번 문제는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번 1회차의 경우에는 1번 문제로 관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계속 보시면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와 주변 환경을 니은이라고 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의 조건은 크게 네 가지였어요. 자, 정주 환경,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도덕적인 성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기만 하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자,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역에 들어갈 내용은 민주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빼주셔야 되겠고, 자, 니은을 보시면은 주거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거주 환경 내지는 정주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니은의 정주 환경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고,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행복과 관련한 조건들만 제대로 숙지하시고 구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역에 기후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기후 문제는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 기후 문제. 자, 사회 과목에서 이제 기후를 물어본다면 크게 네 가지죠. 열대, 온대, 냉대, 그리고 한대.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건조 기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온대, 냉대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온대, 냉대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열대, 한대, 건조,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인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적도를 중심으로 한다. 저위도 지역이다. 개방적이고 지붕의 경사가 급한 고산가옥이다.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 다음, 자, 전통 농업으로 카사바, 얌 등을 재배하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다. 자, 농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위도 지역, 적도라고 얘기를 했으니 열대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농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한대 기후는 아닙니다. 한대 기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시고 두 번째를 보셔도 열대라는 걸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농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한대를 빼주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건조기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조기후는 농사가 되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집이 고산가옥이 아니고 평평한 지붕에 흙 벽돌집이죠. 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사례를 초래한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시오. 자, 자연관 문제가 나왔어요. 자연관도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회에서 자연관이 나온다면
꽤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연과를 물어본다면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도덕 과목이라면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사회 과목에서는 이 두 가지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햄버거용 소고기 생산을 위한 열대림의 파괴. 그 다음, 자, 인공 구조물과 제방 건설로 인한 해안 침식과 자연경관의 훼손. 뭐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겠죠. 열대림이 파괴됐고 자연경관이 훼손됐다. 모두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이 파괴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가 적절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동물중심주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 과목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덕 과목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도덕 과목에서는 동물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하죠. 동물중심주의의 내용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까지도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싱어나 레건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자원민족주의의 경우에는 자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원을 통한 자국의 이익 추구 내지는 영향력의 강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원으로 석유가 있습니다.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자, 기역을 보시면 극심한 가뭄과 과도한 경작으로 토양이 황폐화되고 토양의 황폐화, 혹은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기역에서 사막화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파리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 자, 이 말 때문에 혹시라도 파리 협정이나 그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사회 과목에서 파리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화를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오존층 파괴랍니다. 자, 오존층 파괴와 관련해서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 국제협약으로는 캐나다에서 체결된 니은이 있다. 자,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를 다르게 뭐라 합니까? 프레온가스라고 합니다.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니 프레온가스의 배출을 줄여보자, 사용을 줄여보자 하고 맺은 협약이래요. 그러면 이 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되겠죠. 그러면 기역에는 사막화, 니은에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 환경 문제와 관련된 협약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몬트리올 의정서도 한동안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답으로는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었지만 정답으로 출제된 적은 최근에는 좀 드물었는데 오랜만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협약 관련된 내용들은 잘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람사르 협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람사르 협약은 주로 습지와 갯벌의 보호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협약을 이제 람사르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외에도 교토 의정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협정, 그리고 바젤 협약, 요 정도까지는 같이 숙지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자,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의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보자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맺어진 협약이고요. 바젤 협약의 경우에는 폐기물, 유해 폐기물의 이동과 처리와 관련된 협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 교토의정서에서 언급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도 지구온난화, 특히 협약으로 따지면 교토의정서와 관련된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현상은 무엇인가요? 항상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죠. 자, 보시면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것.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산업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영향으로는 직업의 세분화, 생활 수준의 향상 등이 있는데 이 산업화와 함께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도시화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산업화랑 도시화는 항상 같이 가는 세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도시화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거나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걸 도시화라고 해요. 산업화와 도시화는 항상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연대로 따지면은 대략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집중적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난 시기라는 것, 요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초기 단계도 있고요. 가속화 단계도 있고 종착 단계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도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초기 단계는 농업사회다. 그러니까 도시화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의 단계. 가속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촌향도. 사람들이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종착 단계에서는 역도시화, 사람들이 도시 외곽지대 혹은 촌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 정도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산업화 쉬운 문제였고요. 도시화와 산업화 내용을 항상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항상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해드리겠지만 단골 주제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 사례로는 해킹, 스미싱, 요즘 스미싱이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사이버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죠. 이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정보화 사회의 변화 양상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보화는 도덕에서도 항상 물어보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빨대 효과. 빨대 효과도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인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인구와 인프라가 이동하는 현상, 이걸 빨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문화 획일화. 문화 획일화는 말 그대로 어느 곳을 가든 비슷한 문화 경관들이 보이는 걸 문화 획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든 다 똑같은 경관이 보이는 걸 문화 획일화라고 해요. 요거는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윤리적 소비. 요건 좀 중요한 개념이죠. 윤리적 소비는 사회에서도 물어보고 도덕에서도 물어봅니다. 자, 윤리적 가치를 우선해서 소비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죠. 자, 지금은 예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정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요 2가지 정도가 경제적 이익보다는 윤리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맞게 소비하는 방식이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이건 중요해요. 이 7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를 하나 칠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자, 이 지역조사 관련해서 25년 1회차에서 처음으로 나왔고요. 지금 2회차인데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역조사를 물어보는 문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조사를 거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지역조사를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단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1회차 때도 순서 단계를 물어봤고 2회차도 단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조사 주제를 선정한다. 두 번째 지역을 선정한다. 세 번째 내용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 조사 단계를 따지면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요 네 단계로 압축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료 수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실내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현장 조사 내지는 야외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 주제를 선정한다, 지역 선정한다, 내용 계획한다. 모두 계획 수립 단계에 해당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기본권은 무엇인가? 자, 기본권 문제 또 나왔죠.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기본권은 워낙 자주 나오고 중요한 문제니까 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권 문제. 자,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5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유, 평등, 참정, 청구, 사회. 요 5가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모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죠. 자, 하나가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 청구권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문제였거든요. 요구. 그러니까 청구권이 요구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청구권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 출제자가 청구권은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라는 거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요 내용만 보라는 겁니다. 자, 특징으로 중요한 게 나왔어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기본권 중에서 바이마르 헌법과 관련된 기본권은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자유권은 외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참정권의 경우에는 정치 참여와 관련된 권리고요.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권 문제는 쉬워요. 쉬우니까 각각의 특징들만 잘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 내용들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자,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탄핵 관련해서 판결을 해주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판결을 해줍니다. 이거 말고도 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숙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을 해준대요.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헌법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 2, 3, 4를 보셔도 요 관련된 내용 중에 헌법소원밖에 없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나머지 1, 2, 3, 4 중에서 1번과 3번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권력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 요 3가지로 권력을 분할해서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체제,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 주제는 사회든 도덕이든 항상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겹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자,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에 영국산 소금 수입을 강제하는 소금법을 시행하였는데, 자, 간디는 소금법 폐지 요구가 거부되자 이 법에 불복하는 시민들과 함께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무력 진압에도 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자, 간디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법에 불복종하는 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시민 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민 불복종은 일단 위법행위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부당한 법에 항거하는 행위를 이제 불복종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례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텐데, 이 사례로 간디, 소로,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불복종의 사례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들도 있죠. 정당화 조건들의 경우에는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불복종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됩니다. 사례와 정당화 조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죠. 자, 나머지를 좀 보시면, 자, 이 중에서 뉴딜 정책과 석유 파동은 꽤 중요해요. 자, 뉴딜 정책의 경우에는 수정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정책이겠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개입해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것. 석유 파동의 경우에는 정부 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가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석유 파동 때문에 뭐로 넘어가느냐?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을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국제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기아라고 얘기가 딱 나와 있네요. 자, 기아라는 얘기는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프리카 중남부 대부분의 지역의 기아 지수는 심각 혹은 위협 단계에 해당하는데, 자, 지속되는 가뭄과 내전으로 인해 식량난과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내용으로는 빈곤과 관련된 내용이 적절하겠죠. 기아라는 말, 식량난, 영양실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텐데, 자, 요 국제 문제는 특히 뭐랑 관련된 문제냐면 인권 문제랑 관련이 돼요. 자, 인권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여성 차별이라든지 아동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빈곤이나 기아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차원의 인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령화, 성차별, 종교 박해들도 문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관련된 내용은 빈곤이 적절해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고령화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고령화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자, 이걸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죠.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저희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자, 중요해요. 여기부터 이제 경제 파트 문제들이 나옵니다. 경제 파트 문제들은 항상 중요하게 나오고요. 보통 이제 적으면 3문제, 많으면 이제 5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파트 관련된 내용들은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용어들, 의미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기억을 보시면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 기회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를 얻는 대신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 잃게 된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의미를 명시해 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행 갈지 아르바이트 할지 고민 중이에요.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겠죠. 자, 만일 여행을 선택한다면 이때에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르바이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포기하고 뭘 해요? 여행을
선택한 거예요. 여행을 선택할 때 잃어버림, 포기하는 가치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회비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고정비용, 매몰비용, 평균비용은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매몰비용 정도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은 합리적인 선택이나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여전히 이제 경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억은 경제학자 슌페터가 강조한 개념인데 경영자가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모험적이며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자는 결국 기업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 내지는 정신 혹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 2, 3, 4 중에서 기업가랑 관련된 내용은 3번밖에 없겠죠. 기업가 정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중에서도 2번의 인플레이션, 4번의 소비자 주권 정도는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화폐 가치 하락 혹은 통화 가치 하락이라고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랄까? 우연성이랄까?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주권은 간단하게 소비자의 권리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생산과 공급, 총량, 가격은 결국 소비자가 구매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국제기구 중요하죠. 국제기구 문제. 자, 별표 하나 치고요. 국제기구. 자, 국제기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 비정부 기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랑 관련해서 이제 국제기구를 묻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계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설립이 됐고요. 자, 주요 활동은 거래 규칙을 정하고 무역 분쟁을 조정한다. 영향으로는 자유무역 확산에 기여하였다. 자,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관세가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각종 무역 장벽이 매우 낮아졌거나 없어진 상태를 자유무역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 자, 자유무역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WTO, 다른 하나는 FTA 두 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둘 중에 기구는 뭐냐? WTO가 됩니다. 세계무역기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만약에 약속이나 협약을 물어본다면 FTA가 될 거예요. FTA는 자유무역협정이죠. 경제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 국제기구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유네스코 국제사면위원회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자, 뭐가 다르냐? 국제사면위원회가 성격이 다릅니다. 얘는 비정부 기구예요. 나머지는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 중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라면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인권단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달라요.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자, 정부나 기업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대요. 돈을 빌리고 제공하는 증서를 얘기합니다. 증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경제 문제에서 증서를 얘기하면 채권과 주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의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어도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정부도 가능하고 기업도 가능하고 공공기관도 가능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증서 중에서도 이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주식이라면
기업만 발행하는 것이다. 투자 개념이다.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죠.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인가? 자, 사회보장제도 문제는 항상 꼬박꼬박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게 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자,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될 텐데, 자,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제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라고 사례가 나와 있어요. 사례를 보셔도 되고 의미를 보셔도 이 내용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니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공공부조나 이제 사회서비스가 정답이 되려면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공공부조라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이제 공공부조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의료급여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정답이 두 개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제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사회서비스라면 비금전적 지원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다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구별만 잘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자, 이거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인데, 종교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꼬박꼬박 나오고 있거든요. 종교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두 개를 구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슬람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술과 돼지고기 금기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를 금기로 하고 있고, 자, 하루에 5번씩 성지인 이곳으로 기도한대요. 자, 여기는 어디냐? 메카입니다. 이슬람에 이제 성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성지가 이제 메카가 있겠죠. 메카 방향으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이제 2번이 될 때입니다. 자, 만약에 겐지스강을 성지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힌두교일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슬람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권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을 찾아보시오. 자, 이건 중요하네요. 지도 문제니까. 자, 사회 과목에서 지도 문제가 한 문제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 문제는 잘 보셔야 되는데, 문화권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고, 기후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고, 분쟁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도 문제의 주제는 그렇게 이제 압축이 돼요. 이번에는 문화권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A, B, C, D부터 먼저 구별을 해보면, 자, A는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겠네요. 한국이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오세아니아 문화권이겠죠. 호주와 뉴질랜드 근처. 그 다음 D의 경우에는 앵글로 아메리카. 그러니까 북미 지역이죠. 북미 지역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리오 그란데 강 북쪽이래요. 자, 리오 그란데 강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리오 그란데 강은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요걸 기준으로 밑쪽에 있으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고요. 이 리오 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면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북미 지역이 됩니다. 여기는 북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 북서부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영어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건 더 볼 필요도 없이 앵글로 아메리카, 북미 지역을 얘기를 하겠죠. 정답은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프리카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도 위치와 특징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문화권이라면 설명으로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자, 이 표현이 나오면 아프리카 문화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문화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자, 다음 중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자,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문화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문화 변동은 문화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뀌는 데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재적 요인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내재적 요인은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이제 내재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내재적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발견과 발명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기억 보시면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를 만들어낸대요. 자, 니은 보시면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낸대요. 자,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고요.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억에는 발명이 들어가면 되겠고 니은에는 발견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화 병존이나 이제 동화, 융합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이건 요인이 아니라 양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상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결과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결과값에는 세 가지 문화, 동화, 병존, 융합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요인,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동화, 병존, 융합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요인은 발견, 발명의 내재적 요인, 그리고 외재적 요인인 문화 전파가 있는데 문화 전파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문제입니다. 문화이의 태도. 자, 문화 파트 문제가 이번에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경제 파트와 문화 파트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자, 문화이의 태도입니다. 문화이의 태도는 사회 과목에서도 언급되고 도덕 과목에서도 언급이 되죠. 중요한 주제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왼쪽부터 보면 티셔츠에 우리말이 적힌 것보다 영어가 적힌 것이 더 고급스러워. 자, 고급이라는 말 자체가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다른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문화를 무시하면 자, 이건 평가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사대주의적인 태도죠. 다른 문화는 고평가를 해주고 자기 문화는 저평가를 하는 태도를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사대주의적 태도라는 내용을 고르셔야 되니까 정답은 1번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2번의 문화 상대주의. 자, 이 태도는 평가하지 않고요. 이해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문화 제국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요걸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국제금융기관 등이 집중된 세계적인 중심지다. 이 말만 보시면 충분해요. 자, 세계적인 중심지. 대표적으로 뉴욕, 런던, 도쿄 등이 있대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세계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생태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태도시는 가끔 가다가 이제 언급이 돼요. 자, 인간의 생활 환경과 자연이 조화된 도시를 생태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도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발전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세계적 중심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세계 도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2번 중요하죠. 아마 이걸 조금 어려워하셨을 수가 있죠.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분쟁 관련된 문제입니다. 분쟁 관련된 문제는 이제 지도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 없이 설명만 보고 이제 찾으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 어디가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쿠릴, 센카쿠, 시사, 난사 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슈미르, 팔레스타인, 카스피해, 북극해. 자,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쿠릴, 센카쿠, 시산, 안산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되겠고요. 카슈미르, 팔레스타인은 종교 분쟁이죠. 카스피해, 북극해 분쟁은 자원을 두고
분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메니키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5개 국가에 인접하고 있고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영유권 분쟁이래요. 자, 대상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접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건 종교는 아니에요. 그죠? 카슈미르랑 팔레스타인은 빼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쿠릴, 센카쿠, 시산, 안산은 자, 쿠릴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되겠고요. 센카쿠, 시산, 안산은 중국이 개입 중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나와 있지만 일본이 없고요. 그 다음 센카쿠, 시산, 안사 중국이 없어요. 그럼 남은 거는 카스피, 북극해 둘 중 하나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메니키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이 나왔죠. 자, 요 국가들은 전부 다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기 때문에 북극해는 될 수가 없어요. 북극해는 저기 북극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분쟁에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카스피의 분쟁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자원 관련된 분쟁은 북극해와 카스피해 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카스피해, 그 다음에 북극해,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북극해 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카스피해 분쟁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번.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이다. 자, 행위 주체 중요해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고 우리가 앞쪽 문제에서 봤던 국제사면위원회, 얘네들도 있죠.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부 주도가 아니죠. 정부 주도가 아니고 비정부 기구를 얘기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 비정부 기구가 이제 적절하겠습니다. 자, 정부 간 국제기구랑 국제 비정부 기구는 비교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정부 중심인지 아니면 민간 중심인지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구 이동으로 적절한 것. 자, 인구 이동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죠. 자, 인구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동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국제적인 이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임금과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돈, 경제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죠. 자,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기회가 적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기회가 많은 유럽으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이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하는 것일 테니 그럼 당연히 정답은 1번 경제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기후적 이동은 환경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뭐 사막화 이런 것들. 정치적 이동은 주로 난민들, 정치적인 혼란을 피해서 이동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이동은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이제 이주한 경우에 종교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자원 문제가 나왔네요. 자원 문제도 항상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이죠. 기억하셔야 되고. 자, 자원이라고 얘기하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얘네들을 다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었다. 자, 이걸 다르게 뭐라고 하느냐?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증기기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날 주로 제철공업이나 화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민간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절한 정답으로는 석탄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석유라면 가장 사용량이 많은 자원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천연가스라면 비교적 청정 에너지라 그리고 냉동액화 기술로 보급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화석연료라는 것. 요 말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요.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2회차 검정고시 문제를 쭉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보시든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